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당시 사진을 공개하며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에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과 한미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국정 전반을 꿰뚫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회견이라고 평가했지만 보수 야권은 현실 감각이 부족한 대안 없는 보여주기식 대담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공용 서버를 공장 바닥에 숨기거나 노트북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행 중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준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이 결함을 알고도 은폐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 방향으로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전해진 내용인데요. 미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북한 북서부 지역에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장으로부터 동쪽으로 비행해 바다에 떨어지기 전까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내면서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발사 이후 1년 5개월 만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통상 500km 이하의 비행거리는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돼 있고 5,500km까지는 중거리 그리고 그 이상은 장거리로 분류됩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300km대라고 언급한 데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8시간 만에 관련 언급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체를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발사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연이은 발사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은 대북 작전이나 태세를 바꾸지 않았다며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훈련을 했다며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자, 북한이 어제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는데요. 지난 4일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하고 좀 외형상으로 비슷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거의 같은 모양입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화염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발사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러시아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와 닮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쪽 호도반도에서 해당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한 이후 어제 서쪽인 평북 구성에서 무기로서의 신뢰성 검증과 안정성 최종
최종 테스트를 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4일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자위권 확보 차원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 발사로 오늘 워킹그룹 회의 의제도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 애초에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추가 발사로 대화 초점이 이 북한 발사체에 대한 평가와 또 향후 대응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어제 저녁 추가 발사가 인도적 지원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상황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오늘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와 관련해서 오늘 워킹그룹 회의를 끝낸 직후 스티븐 비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오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약식 회견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미국 측의 요청으로 비건 대표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서 진행된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도 모두 발언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것 역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감한 상황인 만큼 한미 양측 모두 메시지 발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을 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발사한 게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 언급하고 대화 국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지원과 남북 대화는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미 국방부가 북한의 어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는데요.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또 평가를 마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어졌던 교착 상태가 자칫 대결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자, 문 대통령도 어제 북한의 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그 대담에서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일 소지도 없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계속 이런 발사가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을 거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건데요. 다만 과거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앞서도 들으셨지만 결의 위반이다 이것이 아니라 결의 위반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습니다.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국과 공조하면서 협의한 뒤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압박 수단 등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해도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조속한 북미 대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도 지금까지는 북한의 외교 일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재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미 정상이 함께 논의했었던 대북 식량 지원 문제. 자, 이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서 이 부분 논의도 좀 쉽지 않은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미 정상통화에서 이 식량 지원 문제가 나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지원 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패스트트랙 이후에 전국이 그렇지 않아도 경색된 상황인데요. 북한이 두 번째로 이렇게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미사일로 발사를 하면서 이것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얻기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자, 방한 중인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청와대를 오늘 방문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의제가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늘 오후에 청와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인사인 만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부터 대북 식량 지원,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전략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지가 관심인데요. 이 예방 여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비건 대표의 일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의 차장급 인사만 비공개로 만났다가 사후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대북 식량 지원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서 오늘 보고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대북 지원을 둘러싼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관심입니다. 조금 전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윤상현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도적 지원의 형식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지만 인도적 지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정부 입장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어제 발사한 이후에 정부는 대북 식량.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외통위원장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앞으로 수렴하겠다. 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이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정치권도 지금 상황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고요. 야당은 대북 강경 입장으로서의 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좀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조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면서 경우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관계가 막혀 있고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서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외교안보특위와 원내대책 연석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과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색을 드러냈다면서 정부가 전통적인 관계 복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북 강경 입장으로의 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강화와 공고한 대북 제재 유지, 9.19 군사합의 파기와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의 전면 재검토도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국민 사과와 안보 라인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이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도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생중계로도 보셨다시피 군은 북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내용을, 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식량 지원 등 대북 현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담이 어제 저녁에 있었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은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보여주기이자 세트장 속에 머물고 있다면서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아주 쏠쏠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미련을 놓지 않아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면서 여야정 협의체도 구색 맞추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물 위에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다면서 대안 없이 고집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 대북 식량 지원뿐만 아니라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국정 전반을 꿰뚫는 리더십과 공과를 객관적으로 짚되 아쉬운 점을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이 돋보인 회견이라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당정청 회의와 현장 최고위를 통해 민생 현안 챙기기에 주력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의 소명이라는 점을 깨닫고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4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성범죄와 뇌물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두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지친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김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도 조사의 성실이 임했다고만 말한 뒤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예,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출석한 김 전 차관은 14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연거푸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거나 김 전 차관이 직접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 강원도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도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여성의 관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접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직무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윤 씨와 김 전 차관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BMW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이 오늘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BMW 차량에서 잇따랐던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BMW 코리아 경영자 소환된 게 오늘이 처음이죠?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부터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객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는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BMW 디젤 차량의 결함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사태가 불거진 건 지난해 7월 중순입니다. 불볕더위 속 도로에서 BMW 디젤 차량이 잇따라 불길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겁니다. 당시 BMW 측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6월쯤 화재의 원인이 된 결함을 규명했다며 부품 교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BMW가 2년 전부터 결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차를 팔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MW가 2016년 말부터 관련 설계를 개선한 모델을 출시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원인 규명에 나섰던 국토부 합동조사단은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교체 외에도 습기 다기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MW가 결함 사실을 지난 2015년부터 알고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BMW 코리아 본사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분석에 주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최고 경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김효준 회장을 상대로 차량 결함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숨겼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의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의 첫 공판 준비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판 준비는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 사실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정 씨는 출석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내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횡령에 더해서 성매수 혐의까지 추가된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2명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임원들 신병을 확보해서 조사하면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계획인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 삼성전자 임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영장 실질심사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의 서모 상무가 출석했습니다. 두 임원은 오전 10시 10분쯤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대여이나 미전실 같은 특정 단어 삭제하신 거 있으실까요? 왜 그 단어 삭제 지시하신 거예요? 윗선 지시 받으셨습니까? 검찰은 그제 두 임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해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나 내부 보고서 등을 조직적으로 숨기거나 조작한 혐의입니다. 백상무는 삼성바이오 자회사 에피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인 서상무는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회사 공용 서버 등 전산 자료를 은닉하는 과정에 주로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삼성전자 임원들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상무와 서상무를 구속 수사하면서 증거인멸 지시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임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면서 공장 바닥을 뜯어 서버와 노트북 등을 숨겼다는 진술도 확보해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진 자료도 찾아냈고 최근에는 삼성바이오 전산 담당 직원 등의 집에서도 숨겨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또 그룹 IT 계열사인 삼성 SDS 직원들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상무와 서상무의 가담 정도가 이미 구속된 임직원들보다 무겁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닷새 만인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언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자,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어떤 속내일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쏠 때만 해도 한미가 발사체 정도로 이제 수위를 낮추면서 좀 조절하는 이런 공조를 보여왔는데 어제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일단 사진도 공개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기종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탄도미사일로 보여요. 보인다. 그리고 예. 이제 뭐 지난 4일하고 9일하고의 차이는 있는데요. 4일날 발사할 때는 이런 뭐 전술 유도 무기만 발사한 게 아니고 240mm, 300mm 방사포도 발사를 했거든요. 같이.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240mm든 300mm든 300mm 방사포도 최대 사거리가 200km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어제 발사한 것은 하나는 270km고 하나는 뭐 420km 나갔으니까 그 정도 나가는 방사포는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진체를 이용해서 유도되는 유도 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유도 무기는 이 거리상으로 볼 때는 두 종류로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칸다르급 북한판, 그렇죠.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스카드 B-C, 스카드 B가 한 300km, 스카드 C 이제 C가 한 500km 나가니까 그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스칸다르급에다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은 바로 고도의 문제예요. 고도. 네. 그래서 스카드 BC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주로 100km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고도가 5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수직으로 떨어져 가지고 수평 비행을 하다가 마지막 목표 지점에서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카드 BC도 아니고 300mm 방사포도 아니고 사거리와 고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북한판 이스칸다르급 이렇게 아마 규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지난 4일은 원산 그 호도반도에서 동해상으로 쐈는데 어제는 서쪽에 있는 구성 지역에서 내륙을 관통해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죠. 구성 지역을 좀 북한이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구성 지역을 택한 아주 전략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죠. 원산에서 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스스로가 밝혔듯이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인데 구성이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미사일의 클러스터, 미사일 공장도 있고 발사대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구성시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군사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들을 쏘았고요. 화성 12형, 화성 14형, 북극성 2형 이런 것들을 다 쏘았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 장거리 타격 수단의 화력 훈련 계획을 지도했다. 이 말이 나와요. 실제로 발사한 것은 전술급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를 간 이유는 소위 말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5,000에서 13,000km급 나가는 그 무기 체계들에 대한 전투 준비 태세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은 차후에 미국의 태도 유화에 따라서 이 미사일들을 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성을 택한 게 뭔가 전략적인 그 어떤 선택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미 국방부죠. 국방부는 이제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내용이 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청와대는 이게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보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에 사용하는 추가 발사체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안보리 계리안 뭐 23976보다 훨씬 더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안보리 계리안 1718 이제 그 계리안인데 우리가 보면은 대북제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1718위원회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2006년도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 뒤에 제재 계리안 통과시킨 것이 바로 1718 계리안입니다. 예. 그래서 안보리 계리안 1718호 속에 이미 북한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를 발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단거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그 제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보여준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계리안을 직접 통과시키는 거고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안보리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거고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명을 발표하든지 또는 안보리에서 계리안을 통과시키든지 간에 이것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언론 성명 정도는 채택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상황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 협상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발사 이후에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5월 4일 날 발사한 거에 대해서는 뭐 북한이 나와 여전히 대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데서 한 걸음 좀 더 강하게 나은 거지만 여전히 상황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회부되는 일은 좀 약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이 북한이 사실 연말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시점에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입니다. 특히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이 있다는 거 북한이 모를 일도 없을 테고요. 비건도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2차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우리가 상황을 보면 너무 절묘한 그 날짜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한미일 안보 회의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맞춰서 미국은 미니트맨 3 소위 말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훈련도 했거든요. 실제로 발사도 했습니다. 네네. 하나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남태평양에서 북한에서 보면은 두 번째로 큰 그 석탄 수송선이에요. 그 석탄 수송선 그거 압송해가지고 지금 서사모아 미국용으로 데리고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큰 그림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큰 그림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월 27, 8일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멘붕 상태에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다가 이게 이제 한 고비가 정해진 것이 바로 4월 9일, 10일 그리고 11일, 12일 소위 말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대회 그리고 연이어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여기에 보면 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내용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상 뭐 4월 11일, 12일 끝나고 나서도 미국이 셈법 바꾸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저강도 도발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4월 16일 날에는 공군 부대를 방문하고 4월 17일 날에는 국방과학원 북한말로 하면 거기에서 20km 정도 나가는 전술 유도 무기 그 발사하는 데 갔다가 그리고 나서 17일 후인 5월 4일에는 원산반도에서 240mm하고 300mm 방사포 그리고 이스칸다르급으로 뭐 추정되는 전술 유도 무기 하는 데 갔다가 사실상 어제는 이제 아주 결정적인 곳으로 갔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으로 가서 실제로는 그걸 발사하지는 않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있는데
미국이 빨리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네.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로써 1라운드는 끝났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향후에 정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2017년도 이전상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제4차 남북 정상회담을 향해서 갈지 이것이 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2라운드로 만약에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2라운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바로 말씀이신데 그 얘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위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한국과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맞습니까? 양국 대통령께서 지금 올바르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4일 날 발언한 것도 그렇고 어제 이제 발언한 것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내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상황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죠. 사실상 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주년 되는데 그거 모를 리 없는데 일부러 그 시간을 그냥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잔치상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와 동시에 여전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식량 지원 또 거기에 의료 약품 그다음에 의료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한 40% 1,010만 명 정도가 기아 상태니까요. 그 인원에 대한 같은 동족으로서의 어떤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과 동시에 이걸 통해서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덧붙이면 예. 이런 이제 인도주의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도 결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호의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한국 정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고를 어제 보냄과 동시에 그래도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 이런 스탠스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다. 이런 그렇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식량 지원이나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미국 내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입니다. 미국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어떻게 국내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네, 예.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의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 5월 4일도 그렇고 5월 9일도 그렇고 저렇게 미사일 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예.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미국에서도 똑같은 트럼프를 제외한 미 국무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미의회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결국 식량 지원을 해주면 그 식량 지원을 자기네들이 식량 수입해야 될 돈을 거기다가 안 쓰고 결국 미사일 발사하는 데 쓴 거 예. 아닌가. 그런데 왜 식량 지원을 해주느냐.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비교적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한국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 같이 논의 그런 걸 하시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통과 협치의 차원에서 뭐 잘해 나가시리라고 봅니다. 예. 오늘 워킹그룹 회의가 있는데 원래 네. 이제 북한 식량 문제 어떻게 지원할지 이 부분이 좀 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제 도발을 하는 바람에 오늘 네. 뭐 좀 다각도로 될 것 같아요. 얘기가.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제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일단은 합의를 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식량 지원을 하는데 규모가 있을 거예요. 네.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WFP나 FAO를 통해 가지고 또는 유니세프를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했던 방식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쌀은 우리가 재고가 있으니까 그걸 직접 주는 것이 좋은 건지 네. 수입해 오는 쌀들이 항상 1년에 한 30만 톤인 우리가 항상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돌려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니만큼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모두 발언도 공개하고 모두 공개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발언 하나하나가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황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는 하리라고 봐요. 네. 어쨌든 지금 기싸움은 다시 시작됐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식량 지원 이 부분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의 만남으로 연결이 될지 이 부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중 간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친서를 받았다며 여전히 중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다만 관세는 여전히 훌륭한 대안이라고 밝혀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중 간 워싱턴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는 뛰어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happen to think that tariffs for our country are very powerful. You know, we're the piggy bank that everybody steals from, including China.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진핑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고 합의를 희망하고 있었다며 타결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I did get last nigh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President Xi. Let's work together. Let's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류허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등 미국 대표단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큰 폭의 약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낙폭을 줄였지만 반등에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사전 질문 조율 없이 진행된 어제 대통령 대담. 북핵, 경제, 인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여과 없이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역량과 리더십을 잘 드러내는 대담이었다. 오만의 폭주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뉴스앤이슈 잠시 뒤에 최영일, 이종훈 두 분 평론가 모시고 취임 2주년 대통령 인터뷰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